네, 오늘은 논어강독 9번째 시간으로 위정 7장에서 9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7장입니다. 자유문효한데 자왈 금지효자는 시위능양이니 지어 견마하여도 계능유양이니 불경이면 하이 별호리요. 자유가 효에 대해서 물었다. 효를 물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지금의 효라는 것은 단지, 시자 잘 보십시오. 단지 기른다는 것이니 개나 말에 이르러서도 다 잘 기를 수 있다. 공경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일반적으로 하죠. 이 시자는 이제 단지 지자라고 해서 다만 강조오죠. 공자가 드물게도 옛날과 지금을 구분하시면서 지금을 개탄하는 얘기이기도 하죠.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두 군데서 아마 이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양자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 문제는 이 견마와 부모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쟁점이죠. 양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이제 우리 기르다 그러잖아요. 뭐 양육하다, 봉양하다 그러기도 하고. 그런 거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같은 뜻이긴 한데 영어로 하면 이제 케어하다, 돌보다 이런 뜻이 있죠. 여기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주자의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효라는 것은 단지 부모님을 잘 기르는 거다. 개와 말도 사람은 잘 기르지 않느냐. 근데 공경하지 않으면 개와 말 기르는 것과 어떻게 구별을 하겠냐. 이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잘 해석해보면 부모하고 개하고 말하고 동렬해 놓고 비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유가 별로 아름답지 않죠. 공자가 그렇게 얘기했을까? 개 기르는 거랑 부모 기르는 건 똑같이, 물론 이제 공경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결국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양을 볼 때 양의 목적어를 동물하고 부모로 본 거죠. 주의 해석 방식이 이거예요. 근데 이 양의 뜻을 케어로 보고 주어를 견마로 보고 양을 견마가 봉사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해석이 좀 바뀝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의 효는 단지 그냥 봉양만, 그러니까 케어, 돌보는 것이기만 하다. 개와 말조차도 사람을 잘 돌보지 않느냐. 개는 밤에 짖고 말은 말 타고 잘 지키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잘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공경이 빠져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 것이다. 공경이 들어가야 구분이 된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와 부모를 동렬해 놓고 얘기하는 거 별로 이렇게 비유가 좋지 않단 말이에요. 공자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개와 동물들이 모두 자기 역할을 다르듯이 사람을 얼마나 잘 봉양합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공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효라고 얘기를 해야 말이 되죠. 여기 자유가 나오죠. 자유는 아마 이제 이게 노나라 사람이라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오나라 사람이라는 설이 있어요. 이게 불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뭐 출신이야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공자보다 45살 연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말년 제자죠. 근데 이 제자가 똑똑해요. 공자의 말년 제자들이 다 똑똑하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똑똑한데 덕성 쪽에 약간 좀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자유는 공자 사후에 그 공자 학단의 리더 역할을 해서 이 학단을 한때 이끌기도 하죠. 근데 그 문헌에 워낙 밝았고 특히 예에 밝았습니다. 예에 밝아서 유능한
관리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 나중에 뒤에 보면 제자들 교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유가 제자들을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수준 높은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헌에 밝고 예에 밝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제 효에 대해서 물었던 공자하고 이 대답이 나왔던 거죠. 공자의 대답은 간단하죠. 효는 뭐냐? 경이다 얘기해. 공경이다. 공경은 앞에서 효에 대해서 그 대답했던 것과 같은데 단순히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내면의 덕성이 밖으로 우러나오는 때를 얘기한 거예요.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경은 여기서 그 부모의 어떤 교감, 마음을 살피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태도나 행동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맹자에 보면 맹자가 이 말을 받아서 잘 먹여주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돼지처럼 기르는 것이고 사랑하는데 공경하지 않으면 이건 가축을 기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맹자가 이해한 것도 이 경 핵심을 두고 있긴 한데 역시 맹자답게 너무 과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동물하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걸 보면 주자가 이 견마를 부모의 동렬로 얘기한 것도 아마 맹자가 얘기한 그 과한 언사의 반응을 해서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하 문효한데 자왈 생난하니 유사 얻은 제자 복기로 하고 유주사 얻은 선생 찬을 증시이위 효호와 이렇게 되는 거죠. 자아가 효에 대해서 여쭈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얼굴빛을 제대로 하기 어려우니 이게 해석이 어려운데 여하튼 생난 얼굴빛이 어려우니 이르시면 제자가 그 수고로움을 대신해서 다 하고 복이 그런 뜻입니다. 집행하다는 뜻이죠. 유주사얻 이 사로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과 밥이 있으면 선생에게 드리는 것을 이건 이제 드리다 뭐 이렇게 진열하다 뭐 드시게 하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선생 어른이 드시게 하시는 것이 일찍이 효라고 한 적이 있었더냐 이렇게 돼요. 통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자 해석에 따르면 이게 논란이 참 많은 글인데 이 자하는 앞에서 현현 역색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이색인지 역색인지 논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색에 대해서 물었죠. 여기서 색이 나오죠. 이 색과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자하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군지 생난할 때 생난이 이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생난 나중에 해석하고 여기는 효를 물었는데 제자와 선생으로 대답을 했죠. 여기서 제자는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 그러니까 선생은 당연히 장자들이겠죠. 장자 어른들. 그러니까 젊은이와 어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거죠. 구체적으로 행동이 어떤 것이냐? 일이 벌어지면 젊은이들은 그 수고로운 일은 자기가 다 집행하는 거죠. 대신 다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할 일을. 그리고 먹을 것이 생기면 선생님들께 어른들께 갖다 바치고 드시도록 하는 거죠. 뭐 이걸 효라고 보통 생각하니까. 근데 공자께서 이런 게 효인 적이 있었더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증자를 그렇게 생각한 건데 이제 부대의 다른 해석이나 다른 주석을 보면 이 증자를 마침내로 보는 거죠. 마침내로 경. 그러니까 일을 대신해주고 음식을 갖다 바쳐주고 이런 것 따위를 갖고 효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건 결과적으로 전혀 효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 증자는 뭐 크게 해석이 되는 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갖고 효라고 볼 수는 없다. 중요한 건 뭐냐? 생난. 생난은 이제 해석이 두 가지로 가리죠. 첫째는 주어가 부모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안색이 어떤지 부모의 안색을 살피기가 힘들다는 거죠.
기뻐하시는 건지 어떠하시는 건지 이 상태를 알기가 쉽지 않다는. 그러니까 부모를 상대로 했을 때 이모죠. 두 번째는 나 자식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얼굴이 확 변하고 그래서 그 상태를 이 감정의 기복에 따라 드러내고 늘 온화해야 돼요. 늘 온화하고 즐거운 표정을 내가 부모님 앞에서 갖기가 어렵다 이게 되는 거예요. 색자가 부모일 수 있느냐 자식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근데 둘 다 어려워요 사실. 어느 거보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장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주자주는 이제 일반적으로 주사학에서 술과 밥을 특정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음식이라는 뜻일 텐데 주가 나왔으니까 술도 구체적인 거니까 뒤에 것도 그냥 구체적인 것이라서 밥이다 그래서 사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주사라는 게 다른 용례에 많이 보여요. 근데 그때는 100% 주식으로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주가 구체적이라 그래서 뒤에 밥이 구체적이다 그게 아니라 주식이란 말이 아예 그냥 하나로 붙어 다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음식.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유주식이거든. 그렇게 읽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주자의 주에 따라서 주사라고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공자가 하고자 하는 말의 특징은 여기 유가 두 개잖아요. 유사, 유주사. 두 가지 유는 우리가 늘상 효로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덕성이 중요하고 그거를 겉으로 표현하느냐가 중요하지 음식 잘 봤다 봤지 이런 거는 효라는 건덕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에서 앞에 7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5, 6, 7, 8 다 정리가 됐는데 효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하자면 공자는 효에 대해서 추상적 개념이나 아니면 효의 정의, 효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실천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했고 상황에 따라서 행하되 내면의 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오여회 언종일에 불위 여우러니 퇴이 성기사한데 역조기 발하니 회야 불우로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안회와 종일토록 얘기를 해보았는데 어기지 않아서 바보 같았다. 물러나서 사사로운 것을 살펴보았더니 또한 충분히 잘 발휘하고 있더라. 회는 바보가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둥성둥성 해석을 했죠. 이 논란거리가 많은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안회가 등장을 하죠. 안회. 안연으로 알려져 있죠. 안회는 이제 이름이고, 자는 이제 자야. 그래서 안회라고 보통 부르죠. 스승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 두 명밖에 없죠. 스승하고 부모. 대부분 자를 부르는데 이제 앞에서 사야, 뭐 중유, 유야, 회야 제자 이름을 불렀죠. 내가 안회랑 하루 종일 얘기해 봤는데 이 앞에서 이거 효라 물었을 때 무인이다 하고 대답을 했잖아요. 공자께서. 그것처럼 이거랑 위자가 같이 나왔죠. 여기서는 선생의 말을 한마디도 어기지 않더라 이 뜻이에요. 근데 그 선생의 말을 어기지 않았는데 공자는 뭐라고 했어요? 바보라 그랬거든요. 공자의 교육 방식은 말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하는 게 훌륭한 제자가 아니었던 거를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쟤는 어떻게 내가 한 말을 고지것대로 행동을 하지? 바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물러나서 그의 사사로움을 살펴보았더니 발자, 충분히 내가 얘기한 것을 잘 설명하더라. 발자가 그런 뜻입니다. 잘 설명하더라. 그걸 봤더니 회는 바보가 아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주어가 좀 다 빠져 있어요. 퇴, 성의 주어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는 주어가 아내입니다. 아내. 아내가 물러나고 나서 성의 주어는 공자예요. 선생. 한 문장에 주어가 막 두 사람 섞어 쓰고 있죠. 아내가 물러나고 나서 내가 그의 사사로운 것을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자에 대해서 주자는 이제 독거, 혼자 있으면서 자기 이 생활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사자를 요즘 생각하는 프라이버시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의미일 수가 없어요. 이때는 지금 아마 그 공자랑 돌아다닐 때거나 이게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얘기일 가능성이 높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내를 만나고 나서 안회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의 발언일 가능성이 커요. 바본 줄 알았는데 바보가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아내 얘기가 나오면 참 감정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굉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공자는 논어의 전체를 통해서 아내만은 철저하게 칭찬을 일관합니다. 한마디에 대해서 뭐라 한 적이 없어요. 감동적인 점이 굉장히 많고, 또 기록에 보면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 29살에 이 머리가 죄다셨다 그랬어요. 검은 털이 하나도 없이 죄다 머리가 하얗게 쇠서 31살에 이 사람을 떠난 거죠. 그 자질이 굉장히, 천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노력도 엄청나게 한 사람이에요. 공자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제자 친구들도 굉장히 존경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일찌감치. 여하튼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런 아내를 보고 범생이라고 생각하는 거 보여요. 참 재밌는 건데, 범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도 공자도 그랬던 거죠. 아니 애가 왜 저런 애가 다 있어. 그랬다가 이제 그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사자 말씀드리자 그랬는데, 이때는 선생하고 제자와 같이 다녔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방 하나씩 주고 이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프라이버시 개념이 아니라, 공은 제자가 스승한테 와서 공부하는 시간, 스승하고 제자 간에 공부하는 시간이 공이고, 산은 공부를 마치고 제자들끼리 모여서 선생님의 말을 토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물러나고 나서 그가 동료들과 더불어 얘기하는 것을 보았던, 이런 뜻으로 말합니다. 공사의 개념을 충분히 내가 얘기한 것을 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거나, 아내는 바보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되게 이게 간단한 말이긴 하지만 드라마틱한 얘기가 있고, 그 논어를 읽는 독법 중에 하나가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읽는 방법이 있는데, 그 시발점 앞에서 사도 나오고 중의도 나오고 아내가 나왔지만,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다 나왔죠. 핵심 인물이 아내와 자로와 자공이란 말이에요. 그 드라마가 이제 시작되는 게 장이 완전히 펼쳐진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아내가 이제 등장을 한 것이고, 이제 새로운 얘기가 열리는 그 중요한 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9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